저는 지금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에서 지금 학과장 맡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인성심리연구소 또 한국노인상담센터 이렇게 센터장 맡고 있는데요. 지하철 타시면 뭐 1호선, 2호선, 3호선 쭉 있는데 그중에 달리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 세상에 4종류의 자식이 있대잖아요.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, 공부를 못해도 지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, 그래도 지 몸 하나는 건강한 새끼, 최악의 자식은 지 입이 닮은 놈,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남편에 대한 섭섭함도 많다는 건데, 보통 부부가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 별로 없어요. 다 애들 때문에 싸워요. 그랬다가 나중에 성격이 안 맞느니 이러니 저러니 하고 서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게 되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또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. 모든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집집마다 양육 스타일은 다 달라요. 남편과 아내가. 그런데 이 양쪽에 서로 다른 양육 스타일을 합쳐서 평균을 내보면 집집마다 평균값이 거의 비슷해요. 참 놀랍죠? 그 얘기는 뭐냐? 이건 양육 스타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대단히 보완적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서로 양육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는데 원칙을 몇 가지 정하시면 서로 양육 스타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대단히 보완적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. 첫 번째는 뭐냐? 아이들 앞에서 서로 다른 양육 스타일을 두고 싸우지 말 것.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. 그건 아이들이 어리건 나이가 많건 상관없이 똑같아요.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양육 스타일이 다를 때는 어쩜 이렇게 다르니 정말 같이 못 살아. 니네 아빠는 왜 저러니? 니네 엄마는 왜 저러니가 아니라 나랑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가진 배우자에 대한 해석을 아이들에게 줘야 돼요.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이런 방식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. 이 부분은 일면 일리가 있어. 대부분 일리 없는 말은 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둘 다 아이들을 이왕이면 사랑과 정성으로 잘 키우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내 배우자의 방식이 나랑 정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엄마 생각이 이렇지만 아버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를 생각해 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훈육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정점은 결국 너이고 다만 이런 방식에 있어서 아버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아버지에 대한 또 다름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는 것. 이건 사실 양육을 서로 맞추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면 아이들은 두 개의 세계관을 다 수용할 수 있게 돼요.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. 보통 이렇게 양육 스타일이 다르다는 얘기는 양육을 중심으로 해서 애가 속을 새긴다는 거예요. 근데 애가 속을 새길 때에도 이게 참 놀라워요. 속 썩이는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. 속 썩이는 아이, 또 속 썩이는 집안의 식구들 기능이 있습니다. 얘는 망나니 그게 아니고 놀랍게 한 애가 집안에 속을 새기잖아요. 다른 식구들이 다 착해. 어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몰라요. 경우에 따라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가족을 움직이는 하나의 기능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. 이게 바로 이 아이와 문제를 분리하는 방식이자 동시에 양육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가 이 아이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. 이 말이. 결국 이건 뭐냐. 서로 갈등은 어느 집이나 없는 집 없어요. 심지어 저 같은 교육과 관련된 또 상담과 관련된 전문가도 양육의 차이가 있습니다. 차이가 있고 어느 한쪽은 대부단히 방임 쪽에 가깝고 어느 한쪽은 엄격함에 가까울 거예요. 놀라운 건 이걸 통해 가지고 평균값을 갖는 집이 있고 보완적이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갖게 하는 집이 있는 반면에 서로 달라가지고 우리 부부는 싸워. 나 때문에 싸워. 이런 생각을 아이들에게 갖게 하는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상황은 원래 똑같은 거거든요.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? 거기에는 누군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해주는 과정이 있다면 보완적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갈등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. 보완이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이 보완의 과정을 아이들 앞에서 풀어주셔야 돼요. 이걸 우리는 민주적 부모의 결정 과정이라고 부르면서 아이들은 보다 아름답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거죠. 우리가 이제 여러 책들 많이 있었잖아요. 그 중에 한때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아는 책 이름이 있어요.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. 물론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. 그러나 전 국민이 이걸 다 알아요. 그런데 이게 칭찬이 좋다는 건 아는데 칭찬해야지 딱 다짐하고 집에 가서 문을 딱 열면 현장은 처참해요.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칭찬을 해야 되겠고 현장은 처참하니까 보통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 문을 딱 연 다음에 아주 잘한다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아이들이 마냥 어리지 않아요.
계속 성장하고 이제 성장을 끝내고 노화를 보면서 애들이 머리에서 흰머리가 나고 흰 눈썹이 나는 걸 이제 함께 살아가며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수이자 죽지 않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. 이런 시절에 어떤 발달 단계에도 쓸 수 있는 아이가 몇 살이건 상관없이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칭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고 또 제가 썼던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뭐냐,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주 어렸을 때부터.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. 너는 뭐가 돼도 될 놈이야. 객관적으로도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에도 언제나 수시로 마치 입버릇처럼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. 애들이 이런 얘기를 막 그냥 귓등으로 막 듣고 뭐 다 버리는 얘기처럼 들리죠? 반복적으로만 해주신다면 애들이 이거 심장에 새깁니다. 영혼에 새겨두었다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, 물론 인간은 또 뭐가 돼도 돼요. 뭐가 될지 몰라서 그렇지. 그러나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줬는가 중요한 거예요. 나의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를 알아온 이 사람,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꿰뚫고 있는 이 사람이 해주는 이 반복적인 이야기는 마치 신의 음성 같은 거예요. 신의 메시지 같은 거예요.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? 인생이,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단어들을 다 만나잖아요. 쓰라림, 낙담, 좌절, 수치. 지금 어른이 되어서 들어도 뒷꼭지가 뜨끔뜨끔한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도 살아가는 내내 갖게 되면서 쓰라림과 좌절, 낙담, 쓰러지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될 텐데, 그 순간에 봤더니 누군가는 빨리 일어나더라. 누군가는 더디 일어나더라. 이런 빠르게 일어나는 그 힘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잖아요. 레질리언스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부모가 해주었던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. 믿음이자 동시에 미래를 열어주는 이 단어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. 아이들에게 짬나는 대로 그냥 입버릇처럼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.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일인이라고 부르고요. 이런 믿을 수 있는 일인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했던 그 인류의 회복 탄력성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. 아이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택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행동가라고 부르고 실천가라고 불러요. 우리 마멘토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천가들이에요.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의 삶이 아마추어에서 프로페셔널로 갈까 고민을 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어제보다 어떻게 일이라도 더 나아질까 고민하면서 매일매일을 실천과 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. 이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살아있는 교과서예요. 이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거대한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인간이 발전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영화와 같은 겁니다. 이런 거대한 이미지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서 닿는다면 그 아이들은 가장 아름다운 인간으로 또 가장 독립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공동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실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멋집니다.